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파문을 일으킨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서요. 대한체육회가 감사원과 경찰 출신인 감사관들을 꾸려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 측이 일단은 지금 침묵을 지킨 가운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의 문자 내용까지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세영 선수를 보고 용기를 냈다. 신유빈 선수가 믿는 두 언니. 오늘 뉴스탑10은 밤사이 파리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2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이른바 노골드, 수모도 당겼었습니다. 이번에 종주국의 자존심 첫 단추부터 잘 채운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스타 탄생 박태준 선수입니다. 20살의 박태준 선수가 우리 선수로는 최초로 남자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박태준 선수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그 전에 20살이죠. MZ세대답게 결승전에 경기장에 들어설 때 양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입장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자주 듣던 노래긴 했는데 오늘 이 날을 함생에 있어서 한 페이지로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입장했어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되게 많은 선수들을 보고 좀 동기부여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시합도 다 챙겨봤거든요. 사전 캠프에서 준비하는 동안 시합하셔서 다 챙겨봤는데 오늘 되게 멋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따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더 물뚝같이 커졌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참 잘하죠. 예, 우리 12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입니다. 이거 처음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태권도 종주고 그동안 다 금메달 따봤는지 아셨을 테지만 이게 한국 남자 태권도 16년 만에 금메달이고 남자 58kg급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결승전 상대 기권승으로 비교적 손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아까 저희가 요즘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를 결승전 들어가기 전에 귀에 꽂고 입장에서 경기를 잘 치러냈다. 근데 이 여러 인터뷰 내용 중에 안세영 선수의 시합을 다 챙겨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비슷한 또래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2살 더 많은데 안세영 선수 하면 압도적인 이 기량도 있지만은 경기를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가죠. 본인이 밀리고 있을 때도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래인 이 박태준 선수 역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또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기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역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는 하얀색 이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이걸 빼서 코치진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 많이 궁금한데 그게 바로 밴드 데이식스의 노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인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 준비를 했다. 그 끝에 동메달을 땄다고 했는데 MZ 세대답게 본인들의 이런 좋아하는 것을 아주 잘 밝히고 또 그거를 경기력으로 향상시키고 이어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래 들으셨답시 비교적 신나는 비트로 이제 본인의 컨디션도 몸 상태도 끌어올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태권도의 역사 한 페이지를 실제로 본인이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무선 이어폰 끼고 결승전에 등장하고 입장한 박태준 선수인데 글쎄 안세영 선수 뭐 이번에 협회와의 갈등 논란 파문이 만만치가 않지만 그런 외적인 거 말고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안세영 선수 거의 테니스계의 역사를 또 쓰고 있는 안세영 선수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그렇죠 안세영 선수의 이 역사를 쓰는 것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사진들이 몇 개 나올 테지만 그 박태준 선수가 이제 곱상한 외모, 길쭉한 다리를 뽐내면서 이번에 금메달을 따냈는데 종주국의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윙크보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준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준결승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 선수가 세계 1위였어요. 예. 당시에 세계 1위 선수와 맞붙었는데 그게 결승전과 거의 맞먹는다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발차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바로 저 윙크인데요. 예. 저도 화면으로 직접 봤었는데 저 모습 보면서 박태준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거 원래 준비된 거냐? 그랬더니 준비된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왜냐면 사실 준결승전에서 이긴다고 하면 결승전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 승리를 하고 너무 기뻐서 윙크는 그냥 순간적으로 한 것이고 다만 금메달이 확정한 뒤에 공중제비 세레모니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3, 4월 때 그 3, 4월 경에 코치와 함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등하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덤블링을 준비를 했고요. 예. 잘 준비된 덤블링을 금메달 확정 후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공중제비 세레모니를 했는데 이미 몇 달 전에 준비된 것인 만큼 완벽하게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준비를 했고 하나는 안 했지만 실제로 결승 올라가기 전에는 윙크 그래서 별명도 벌써 박태진 선수 윙크보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금메달을 확정 지은 다음에는 공중제비 세레머니 우리 종주국 태권도의 자존심도 지키고 첫 경기 첫 단추를 박태진 선수가 잘 꿰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58kg급 결승전은요. 상대 선수가 1라운드 초반에 발차기 도중에 정강이 부분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박태준 선수의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8년 만에 우리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금메달을 알긴 박태준 선수가 때 아닌 악플 세례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끝까지 발차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뭐 현지 팬들, 해외 팬들, 태권도 팬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결승전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도예프 선수하고 이제 결전을 벌였습니다. 예. 아까 앵커께 이야기를 했지만 마고도예프 선수가 일단 이 공격을 받아서 좀 이 발목이 좋지 않았어요. 예. 2라운드에 이제 이 박태준 선수가 13대 1로 앞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때 이제 발차기를 상대방의 허벅지를 때린 거예요. 그걸 맞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등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상황에서 박태준 선수가 또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가 스탑된 게 아니고 또 기권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기권승을 얻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 박태준 선수가 승리했을 때는 SNS에 막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마 이 마고메도프 선수의 팬인 것 같아요. 그 선수로 추정된 사람이 부상당한 선수한테 이렇게 발로 차는 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부상을 당했으면 좀 물러나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왜 공격을 했냐? 아니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공격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시상식 할 때 마고메도프 선수가 뒤에 이제 이 박태준 선수가 같이 데리고 나오면서 예. 계속 시상식에 같이 부축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박태준 선수가 일단 경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당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 이 태권도 남자 경기에 올림픽 전 세계적인 팬들도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 아니 상대가 쓰러질 때 때리는 건 좀 신사답지 못한 플레이 아니냐. 상대 선수 존중해줬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갑론을박 중에 하나는
아니 심판이 아직 그 멈추라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어가는 게 맞고 부상자라고 일부러 봐주는 게 오히려 모욕 아니냐. 그러면 아까 인터뷰 박태준 선수 참 잘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 선수한테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스포츠 시합에 좀 상대 선수한테도 그게 존중을 하는 거고 태권도는 이제 갈려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발이 나가는 거는 정해진 규칙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갈려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도망을 가서 발을 뻗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 야유가 나왔다곤 하는데 저는 시합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야유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국제대회 나가서 몇 번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해보고 했던 선수라서 서로 축하해주고 그 선수가 부축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축 같이 해주면서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월드 클래스 거의 세계 랭킹 5위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다. 그 전까지는 태권도 기술 발라가는 게 규칙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제 경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주현 변호사님 오히려 이렇게 비매너 논란이 아니라 경기 내내 상대 선수 배려하고 또 중단될 때마다 확인하고 또 시상대에서는 부축하고 오히려 좀 더 이 박태준 선수가 매너 있는 신사다운 행동들을 오히려 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도에서는 상대방이 기권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승복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 나와 같은 급의 선수라는 의미에서 그 선수가 먼저 패배를 선언하기 전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줘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박태준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태권도는 올림픽 무대에서 이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갈려를 선언하기 전에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게 1라운드에서 발차기가 엇갈리면서 마도메토프 선수가 처음에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해서 박태준 선수가 상대 선수의 상황을 살피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저 장면도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선수를 이렇게 좀 어깨동무하고 부축하고 이런 모습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 그러니까 금메달을 확정짓고 나서도 박태준 선수 끝까지 상대방 선수를 살폈습니다. 상태를 살피고 나서 조금 안정되고 난 이후에야 이 태극기를 들고 8강 매트를 도는 세레머니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시상대에 올라가면서도 부축하는 모습 이런 거 나왔고 특히 상대방 선수도 그게 나에 대한 예의를 다한 게 맞고 이 경기에 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수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팬들 마음에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음 아플 수는 있겠지만 예. 박태준 선수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 선수를 충분히 존중한 행동이라는 것을 좀 다들 이제는 좀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스타 탄생입니다. 박태준 선수. 비교적 좀 뒤늦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박태준 선수는 뭐 각자의 분야별로 있잖아요. 수영에는 박태환 퀴즈, 피겨에는 김연아 퀴즈. 그런데 이 박태준 선수는 이른바 이대훈 퀴즈입니다. 바로 윗세대인 태권도 스타 이대훈 선수를 롤모델 삼아서 태권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대훈 선수의 후배가 되고 싶어서 같은 고등학교로도 진학을 했습니다. 좌우명은 그냥 행복하게 살자.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서 6살 때 그냥 다니다가 선수 하게 됐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키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몇 센치? 그래도 한 78까지는 최소 컸으면 좋겠고 이대훈 선수 퀴즈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워낙 존경하시고 뭐 고등학교 후배시기도 한데 이대훈 선수 올림픽 금메달 없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를 넘어섰다고 보실 수 있을지. 근데 이 메달 하나로 인해서 뭐 누굴 넘어서고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훈이 형이 여태까지 수많은 그런 태권도에서 커리어 업적을 쌓아오신 선수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저 사진들 그리고 앞서 영상들 이게 과거 이대훈 퀴즈라고 불리는 이제 박태준 선수가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저거는 이제 태권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이고 단복을 입은 이대훈 선수의 모습도 참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아까
박태준 선수가 5년 전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키도 좀 크고 싶다. 178이나 190 정도 크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프로필 확인해 보니까 180cm. 그러니까 본인 바람대로 키도 잘 컸어요. 안지영 기자님. 12살 차인데 한성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실제로 본인이 태권도 좀 더 잘하기를 해서 원포인트 레슨까지 이대훈 선수에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눈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옆에 사진 출처 박태준 본인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로 이대훈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거죠. 반복 훈련에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쯤 이대훈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런던 올림픽 은메달,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태권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한성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2살 차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교이기 때문에 이대훈 선수가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던 것을 박태준 선수를 기억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대훈 선수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애기였다라고 했는데 그냥 마냥 조그맣고 귀여웠던 친구가 이렇게 커서 이제는 금메달을 땄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대훈 선수의 별명이 태권부이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박태준 선수가 그 별명을 물려받아서 신형 태권부이라고 불리는데 그야말로 이제 사실 이대훈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박태준 선수가 땄기 때문에 청출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영상 보니까 얼굴은 그대로고 5년 전 영상 보니까 키만 훌쩍 컸어요. 박태준 선수가. 앳된 모습인데 물론 뭐 지금도 앳됩니다만 사실 경기장 안에서는 저도 여러 태권도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만 저렇게 발놀림, 풋워크가 빠른 선수, 발차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선수도 참 드물게 천재성을 갖췄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신형 태권부이 이대훈 선수의 이대훈 퀴즈의 청출어람입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 거잖아요. 이대훈 퀴즈, 이대훈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고 했지만 정작 이대훈 선수는 월드스타긴 한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없고 맞아요. 과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대성 선수 이렇게 과거 발차기 계보를 이었다는 평가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차기에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다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적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발차기가 능하는 그런 그 선수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대성 선수는 뭐 아주 그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전에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고요.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수 IOC 위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예. 어쨌든 당시에 문대성 선수는 거의 국민 영웅이었죠. 태권도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였고 이대훈 선수는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올림픽에서는.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 이대훈 선수의 모습을 보고 박태준 선수가 탄생을 한 거니까 저는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준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서 무슨 따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훈이 형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딴 이대훈, 본인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대훈 선수의 그 한을 본인이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대훈 선수가 이제는 그 모 방송국에 해설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해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이 또 빛났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이대훈 선수야말로 사실 월드스타 세계 7강이라고 불렀지만 올림픽 금메달과는 운이 없었는데 후배가 한을 풀어줬어요. 박태준 선수. 태권도 종주국의 이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박태준 선수가 오늘까지도 큰 화제를 모았다면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의 마스코트 격인 또 다른 스타인 신유빈 선수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을 꺾고 여자 탁구 대표팀 단체전 4강에 12년 만에 올랐는데요. 오늘 밤 중국과 맞붙습니다. 그런데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만 개인전, 혼합복식 그리고 여자 단체전까지 벌써 세 번째 4강 도전에 나섭니다. 안녕. 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상품? 또 시작. 안녕. 맛있게 먹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먹어야지. 맛있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밥 잘 먹고 있습니까? 완전요. 밥
밥으로 버티고 있어요. 식당 분들에게 한마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힘낼 수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신유빈 선수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먹는 거엔 진심이라고. 그래서 식사 얘기도 이제 주로 하면서 여러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 도시락 얘기도.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은 파리올림픽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유빈 선수 경기가 빼곡히 있어요. 벌써 12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54게임을 소화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경기긴 한데 지금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본인이 정말 기특한 게요. 이런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워낙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을 또 내색을 하지 않는 건가 싶긴 하지만 본인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전경기 지금 4강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경기를 치렀다는 거예요. 50게임 넘게 소화하면서 이 4강까지 올라가려면 그 밑에서 리그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화하면서 딛고 올라왔는데 본인의 경기에서만 먹방을 선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경기 없는 날에는 또 띠동갑 언니인 전지희 선수 그리고 9살 언니 이은혜 선수 경기하는 거 보러 가서 바나나 음료 들고 가서 또 막 먹방하면서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정말 훌륭한 호흡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이번 경기에 이 단체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4강전 상대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 너무나 높은 만리장성의 벽이기는 합니다. 뭐 전적으로 봐서도 우리 팀의 승률이 3% 정도로 점쳐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지희 선수와 이은혜 선수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죠. 그리고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소년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요. 이런 팀워크로 특히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는 5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더반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메달을 획득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사람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중국도 언젠간 질 때가 됐는데 참 벽이에요. 탁구에서는. 유빈이가 너무 소중하다. 언니들 믿고 열심히 하겠다. 정말 신유빈 선수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전지희 선수요. 복식으로 신유빈 선수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데 출국부터 세리머니까지 함께 복식 좀 맞춰봤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전지희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세 번째지만 첫 번째 나가는 것처럼 좀 많이 흥분하고 좀 많이 떨리고 또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유빈이랑 상의해보고 언니랑 상의해보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랑요? 아 그래요? 얘기된 게 네.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참 팀워크, 호흡이 참 중요한데 벌써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준비한 1위이기도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안세영 선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실제로 언니인 전지희 선수도 유빈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LA 올림픽이든 3, 4년 뒤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신유빈 선수가 더 높은 동메달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특급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이런 거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1위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정말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계속 사실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어떤 재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양궁은 세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AI 로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로봇과 경쟁을 하면서 결국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사람과 달리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제대로 계속 이제 10점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로봇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탁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지희 선수가 이제 지금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매번 연습 경기를 할 때 우리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잘하는 선수하고 뭐 경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기회를 가져야지만이 그 선수의 기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 매번 우리 선수들끼리만 연습하면
그 수준이 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탁구협회 같은 데서도 신유빈 선수가 이제 LA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 이 기술적인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자주 대결하면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술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진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것이고 워낙 이제 신유빈 선수 잘 하지만 그러나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더 어떤 고단위의 훈련과 또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고 빼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종목들은 보시는 여자 탁구 단체전 그리고 체급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권도. 그런데 여기도 봐야 됩니다. 육상. 사실 우리나라는 육상에는 많이 약하고 그동안 마라톤에서만 그러니까 황영주 선수나 이봉주 선수만 메달이 있었는데 우리 높이뛰기 간판 우상현 선수가 며칠 뒤에 메달을 따낼지 최준봉 교수님 이번 대회 앞두고 저렇게 머리카락을 빡빡 자르면서 결의를 다졌어요 우상현 선수가. 예. 그러면서 한다는 선수가 뭔지 아세요? 면도기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요. 조금만 길면 또 민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각오라고 생각해요. 저게 본인 스스로의 정신 자세 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예선에서 2m 27을 뛰었는데요. 저게 현재 그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바심 선수하고 같은 높이예요. 그 높이를 뛰어서 3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우상현 선수가 4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보다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1차, 2차, 3차를 계속 도전하면서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 모든 걸 다 소화해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육상 필드 종목에서요.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상현 선수 처음인데 예. 도쿄올림픽 4위 이후에 두 번째 결선에 도전을 했는데 저는 뭐 본인이 그렇게 각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엔 반드시 애국가를 필드에서 울리게 하겠다. 그 정신이 반드시 성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상혁 선수 이게 진짜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육상 역사상 만약에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딴다면 그 어느 종목보다 값진 메달이 될 텐데요. 일단 아까 박태준 선수의 12번째 금메달로 우리가 총 금메달 12개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따냈던 런던 올림픽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안지영 기자님. 사실 원래 애초에 선수단 규모도 제일 작았고 축구, 농구 이런 구기 종목 다 못 나가면서 이번에 기대가 많이 없었다는 미리 예상도 했었는데 벌써 12개치. 그때 12개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선수단 규모를 보면 48년 만에 최소였습니다. 22개 종목에 144명이 출전을 했고 원래 목표 금메달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입니다. 6위에 올라 있는데 패배까지 나흘을 앞두고 있죠. 근데 당장 이 우상혁 선수 외에도 태권도, 근대 5종, 역도중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4위인 프랑스가 13개, 영국이 우리랑 같은 금메달 12개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탑 5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난 2012년 런던 대회 최대 금메달 13개는 넘어서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왜 이리 보수적으로 잡았냐를 놓고 봤을 때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너무 높게 잡았다가 달성 못하면 실망감이 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다면은 제대로 우리 선수단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 협회 문제도 불거지고 있죠.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선수단을 분석하고 조금 더 이 실제에 가까운 근사치의 예측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지금 12개 금메달 12개 앞으로도 또 금빛 낭보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올림픽 저희도 잘 주목해보고 오늘 밤사이 있었던 새로운 스타 탄생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와 이제 앞으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는 신예비 선수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가봐야죠.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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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회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협회와 그 선수 중에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바로 파문을 일으킨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금메달 따자마자 그런 말을 했겠냐. 반대쪽에서는 왜 그래도 다른 선수도 있는데 지금 꼭 그랬어야 됐나. 지금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여러 여론들은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운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밝힌 반면에 어제 저녁 이 시간에 협회도 10쪽짜리 입장문을 내면서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그 이후에 만 하루 정도 침묵을 지켰던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색깔이 다른 얘기를 읽어볼게요.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저의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이 모두 끝난 뒤에 얘기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 정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 사과를 한다. 허준 변호사님, 일단 그게 반박이든 해명이든 아니면 추가 폭로든 올림픽 끝나고 하겠다. 이게 안세영 선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메달 딴 직후에 본인이 작심 발언을 했던 것이 이 정도 파장이 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어느 정도 파장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세영 선수의 입장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도 과연 그 시점에 특히 아직까지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고 또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인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에서 김원호 선수와 정나은 선수가 가시방석 기자회견을 하고 방수현 해설위원도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세영 선수의 어떤 외침이나 호소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 부분은 조금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아마 안세영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같이 노력한 선수들의 어떤 공이나 이 메달 같은 좋은 소식들이 빛이 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항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또 다른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협회와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본인의 생각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입장을 얘기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협회 입장문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던 부분이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현지에서도 안세영 선수와 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와 대화를 하지 않고 협회의 일방적인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협회도 물론 할 말이 많았겠지만 선수와 그래도 대화를 해보고 입장문을 내면서 좀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 협회에서도 선수를 좀 포용하면서 좀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저희가 거의 뭐 속보식으로 해서 안세영 선수가 저희 뉴스탑10 시작 1시간 전에 저렇게 인천공항에 통해서 귀국을 했을 때 정말 급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고요.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고 소속팀의 안내를 받아서 마치 쫓기듯이 버스에 올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SNS에 글을 써서 기자, 취재진에게도 좀 사과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SNS에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지는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 다 목에 금메달 걸고 내렸는데 금메달도 걸지 않아서 또 여러 해석도 나왔고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얘기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다 본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실제로 협회가 본인 몸 상태 혹은 선수 운영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건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다만 다른 올림픽 선수들 혹시 본인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집중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점에 대한 사과는 이거는 다른 선수들에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단순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을 꾹꾹 참아왔고 그리고 본인이 금메달을 따야지만이 이 메시지에 어떤 힘이 실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참아왔다가 이제 정말 금메달을 딴 순간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22살입니다. 자, 이런 선수가 정말 얼마나 이 많은 이 내용들을 안에 응축해 있었으면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했겠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습니다. 이 본인과 얼마나 소통이 없었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우리 느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좀 소통했더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들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 입장문을 낸 걸 보면 성급하게 본인들끼리만 모여서 입장을 정리해서 불쑥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제 서로 진리공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들은 없는데 안세영 선수가 너무 과도하게 뭔가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어른들의 잘못된 저는 이 행위라고 봅니다. 정말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를 존중하고 선수를 위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충분히 선수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야지. 아니 무슨 뭐 본인들의 면피하기 위해서 다 사인해갖고 말이죠. 다 사인받고. 아니 그러면 본인들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이 거기서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밥줄하고도 연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세영 선수가 마치 싸우겠다는 듯이 입장문을 발표한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리고 다른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죽했으면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도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물리치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또 이게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면 뭐 더 이상 그렇게 관심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지만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무슨 진위 공방 벌이듯이 해 나가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발짝도 반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제 한 4시쯤에 그 귀국을 했으니까 거의 반 24시간 만에 안세영 선수가 본인 SNS에 사과 글을 썼습니다. 사과의 주체는 아마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땀을 흘린 다른 종목 혹은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향해서 내가 올림픽을 끝나고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다음에 내 입장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께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활약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가장 죄송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서 마음이 무겁다. 작심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씩은 좀 말을 아끼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도. 처음에는 작심 발언했다가 어제 귀국하자마자는 좀 말을 아꼈고 오늘은 아예 사과 글까지 썼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세영 선수가 지금 7년을 참았던 그 분노가 사그라드는 건 아닐 테니까요. 조금 전 안세영 선수의 SNS 사과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취재가 시작되고 있는데 협회를 겨냥한 안세영 선수의 분노는 일단 대표팀 감독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작년 부상 이후에 안세영 선수의 생각과 대표팀 감독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었잖아요. 네. 그동안의 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지금은 또 말을 아끼는 게 그냥 좀 금메달 이 기분을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상은 떨쳐내서 결과로 증명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분노의 금메달이라고 했고 일단 오늘 조금 전에 다른 선수들에게 사과한 안세영 선수인데 그 최진봉 교수님 지금 사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취재를 해보고 그동안에 안세영 선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제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 소속팀에서 재활한 다음에 진천 선수촌에 입촌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 감독은 내 눈앞에서 재활하라. 여기부터 많이 틀어졌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저 아시안 게임에 이제 무릎 부상 진단을 받고 소속팀에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재활을 했고 그러면서 선수촌에 입촌을 하려니까 입촌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소속팀에서 재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수촌에서 좀 외출했다가 외박했다가 치료하고 들어오고 이럴 수 있도록 좀 상황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외출 외박은 불허한다. 그리고 소속팀의 재활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재활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디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꼭 반드시 안세영 선수가 선수촌에 잠을 자야 되고 외박 외출이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김학균 감독 입장에서 소속팀의 재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아프고 아니면 자기 몸이 어느 정도 재활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하는 부분을 느끼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그 소속팀에서 재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뭐 감독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선수 본인이 느끼는 어떤 재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감독 차원에서 무시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가로 알려진 사실 중에 혹은 뭐 사실이라기보단 일부 보도를 보면 안세영 선수 측은 잠깐 자막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 소속팀에서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재활을 원했지만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내 눈앞에서 재활해라. 뭐 이거는 또 김학근 감독 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실제로 안세영 선수 측은 본인 팀에서 좀 더 편하게 재활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걸 대표팀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갈등의 시작점 아니냐, 파열음 아니냐. 사실 어제 김학근 감독은 안세영 선수의 착신 발언 폭로에 관련해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지금 좀 호흡을 맞춰오면서 그 와중에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해줬고 그리고 여자 단식 선수로서 겪어야 될 부분 그리고 목표 그다음에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었거든요. 그 이뤄내는 과정에서 본인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고 부담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혹시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얘기 따로 안 나눠보셨나요? 선수가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무 말 나중에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어제 그 10쪽 가까운 배드민턴 협회 반박 보도 자료를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봤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오늘까지 좀 꼼꼼히 찬찬히 그 10페이지 중에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례적으로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와 대표팀 감독인 김학균 감독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안주영 기자님. 이게 부상 이후입니다. 감독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감독님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열심히 따라갈 것입니다. 김학균 감독 얘기입니다. 최종 목표까지 힘내자. 선생님한테 죄송할 거 없고 자신을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일단
이걸 왜 공개했는지 의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정말 양측 간에 무언가 속 얘기도 주고받고 어떤 갈등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어제 협회 보도 자리에 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사안을 놓고 봐서 한 부분만, 단면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정확히 그 앞뒤 전후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이건 안세웅 선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거는 김학균 감독과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맨 처음 갈등이 있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는요. 김태규 협회장이라는 거죠. 즉 협회장의 입장과 감독의 입장이 지금 일치하는지 이 양측 간에는 모든 얘기가 다 정리가 된 건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안세웅 선수가 맨 처음 입장을 낸 다음에 본인의 의도가 좀 곡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감독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협회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감독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세웅 선수의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안세웅 선수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이 끝난 후에 모두가 축하받은 뒤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안세웅 선수가 어제 들어와서 짧게나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얘기는 상의 후에 모든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상의의 대상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이게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세웅 선수가 상의하는 대상이요? 그렇죠. 그게 협회와의 상인지 아니면은 이 대표팀과의 상인지 아니면 자기 소속팀과의 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얘기만 놓고 보면은 협회 입장은 이럴 겁니다. 감독과도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아예 없었는데 왜 안세웅 선수가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안세웅 선수가 협회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독과는 어느 정도 정말로 관계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추후 안세웅 선수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은 뭐냐면 그 소속팀에서 재활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감독이 묵살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었다면 그 허주현 변호사님, 안 기자 얘기에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 말고도 얼마나 안세웅 선수와 김학균 감독 혹은 또 다른 사람들 간의 연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문자 메시지를 정확히 배드민턴 협회 측이 공개한 이유는 감독과 이렇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안세웅 선수가 올림픽 끝나자 금메달 따자마자 작심 발언한 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속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기를 함께 준비하고 치르면서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갈등 관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봉합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 측에서 공개한 것은 좋았던 순간에 공개를 한 것이고 실제 안세웅 선수와 이 김학균 감독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안세웅 선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안세웅 선수 측 관계자 발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김학균 감독은 안세웅 선수를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그 규율 안에 따르도록 지도자로서 코칭을 했던 것 같고 안세웅 선수는 개인적인 부상이라든가 기량에 따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월 인도 대회 이후에 허벅지 부상으로 안세웅 선수가 일찍 들어가서 나 치료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막았던 것이 대표팀 김학균 감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팀 쪽에서는 그때 이제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행 일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어차피 좀 사흘 뒤에 귀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일정이어서 이걸 권유를 했다라고 했지만 안세웅 선수 입장에서는 큰 대회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부상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김학균 감독과 안세웅 선수 사이에서 이 갈등이 있었고 감독이 선수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협회가 몰랐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세웅 선수 측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지난 1월에 협회 관계자를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읍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회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감독과의 갈등 관계를 그냥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협회가 아예 대표팀 감독과 안세현 선수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아니 그동안 그렇게 별 문제 없었는데 좀 뜬금없다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 협회가 생각할 땐.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막 여러 안세영 선수 파문이 있으니까 법적 싸움까지 갈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 안세영 선수의 추가 부상도 지금 그 앞으로 갈등에 중요할 텐데 발목 부상 얘기했는데 전력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아니다. 협회는 이거 우리 정말 없는 살림에 1,100만 원 한의사 투입해서 파리까지 날아가서 치료해줬다. 이 얘기인데요. 특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트레이너를 놓고 갈등이 공방인 게 표면적으로 나왔는데 추가로 파리에서 발목 부상을 전주훈련 때 당한 이후에 아니 중국의 라이벌이었던 천이페이는 트레이너 2명씩 데리고 간다. 이런 부분 뭐 비행기 비즈니스 이코노미석까지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실력에 맞는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협회 측의 어떤 인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안세영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생각 이게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뭐 비슷한 이 뭐 586 세대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똑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접받고 해야 되는데 왜 너는 특혜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 딱 그런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왜 너만 특별히 대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은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협회 중에서 세계 랭킹 1위가 있는 협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별이 아니라 그 선수의 능력에 맞게끔 실력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보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뭐 너희들 1등이든 100등이든 간에 다 똑같이 트레이너 없이 그냥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이거는 이 신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즉 내가 세계 랭킹 1위고 지금 금메달 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는 거니까 현격하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들었는데 문제는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좀 아픈데 그나마 자기하고 잘 맞아서 상태가 호원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6월 달에 이게 계약이 끝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협회 측에서 그럼 올림픽 끝날 때 한 달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인생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단위로 계획해야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달 더 한다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본인도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다른 데 지금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협회 측은 아니 우리 한 달 더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1년을 더 연장해서 하면 다른 대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재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트레이너 문제 앞으로 이제 트레이너 문제도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될 테고 여기 천이페이 선수를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이겼는데 허빙자오 선수를 그러니까 허빙자오 선수한테 이제 일격을 당한 천이페이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목표로 삼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지만 7전 7패를 당했던 중국의 아성이었는데 본인이 이기려면 천이페이 선수도 전담 트레이너 2명이나 되는데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갈등 구조의 핵심이고 실제로 대한체육회도요. 안세영 선수의 이런 폭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 인터뷰가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보다 세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협회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체육계 전반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이 선수 또는 협회들이 서로 불합리한 일들이 없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서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다면은 구조 개선을 좀 할 계획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사실 전 국민적인 화두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 출신, 경찰 출신, 아예 대한체육회가 조사위를 제대로 꾸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협회 자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이해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협회와 지금 안세영 선수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를 내든 공정성의 시비가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그 위에 있는 대한체육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출신 감사관도 거기 들어있고 경찰 출신 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 그리고 국민권익위 출신 감사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위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양한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해서 문제의 본질이 뭐냐를 찾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좀 시간을 갖고 양측의 다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예컨대 안세영 선수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나 감독의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해서 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진술이나 의견도 들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또 협회 측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맞는 것이냐는 걸 확인해서 이번 문제가 단순히 이건 저는 배드민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다른 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 관리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도 단순히 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건 아닌데 대한체육회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해 당사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한체육회는 약간 한 발 떨어지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협회에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해요. 선수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속팀이나 협회가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지 한 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협회는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쓸 정도로 사과글을 썼잖아요. 이 안세영 선수 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아직 올림픽도 남았고 실제로 경기가 끝났든 앞으로 열릴 선수들이든 다른 선수들의 선전까지 경기력 혹은 응원까지 묻히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사격 선수 얘기들도 길지 않게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안세영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 또 다른 한켠에서도 사격 선수들이 동시에 이른바 금이 환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조명을 받진 못했었거든요. 사격 선수들 이번에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제 귀국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훈련하는 발수를 이제 다 챙겨서 왔는데 테이프로 되게 싸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려고 실탄 뚜껑을 딱 땄는데 애들 편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탄 하나마다. 그래서 울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실감이 좀 나요. 근데 한국 너무 오고 싶었어가지고 비행기가 한국 도착하자마자 실감이 났어요. 서로 용기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은 메달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각광을 받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론 머스크님의 덕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안세영 선수 건은 그대로 또 처리를 하고 조사하고 선수들이 또 축하받을 건 또 오롯이 축하받고 그래야 됩니다. 어제 비슷한 시점에 공항을 통해서 금이 환영한 사격 선수들인데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사격. 오예진, 김예지, 반효진, 양지인 선수. 정말 우리 팀 코리아 올림픽 초반에 선전을 이끈 바로 다름 아닌 사격 선수들인데요. 특히 어제 입국장에서 귀국 화면에서 허재현 변호사님 양진 선수의 할아버지 친척분이 또 저렇게 여러 김진 선수도 그렇지만 포스터 같은 사진을 하면서 본인 딸 자식 같은 양진 선수와 김예진 선수의 또 귀국을 한껏 응원하기도 했어요. 네, 양지인 선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조카 손녀를 위해서 손수 사진을 한 장 한 장 골라서 저렇게 프린트를 해와서 공항에서 이 손녀가 금이환영하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84이라고 하니까 저 사진을 골라서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가져오셨을지 그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할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서 저는 약간 울컥하는데요. 힘든 과정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손녀가
자녀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애틋하고 측은하고 이런 기분까지 드셨다고 해요. 예. 특히 이 장면,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날 저녁도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응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치 자기가 올림픽 무대에서 총 쏘는 것 같이 떨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이런 걸 다 느끼면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한국체대 선후배들도 나와가지고 많이 기다리면서 또 응원도 해주고 환영하는 현수막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족들의 사랑이 있기에 양지희 선수 오늘날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4대에서는 총 쏘기 직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참 냉정해 보였는데 뭐 캐리어 끌고 귀국하는 모습 보면 그냥 일반 학생이에요. 특히 뭐 반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앳돼서 어제 저 협회로부터 특히 이제 지금 화면 속의 주인공 김예지 선수 얘기도 짧게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 화면 잠깐 볼게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용기를 줘서 메달 많이 나온 것 같다. 김예지 선수가 더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일론 머스크, CEO의 창업 일론 머스크가 저 너무 카리스마 있는 김예지 선수 멋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게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안지영 기자님. 김예지 선수가 총을 쏘기 전에 왼쪽 주머니에 있는 코끼리 인형 때문에 파리 언론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매체 뉴욕 타임즈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액세서리 중 하나로 바로 그 코끼리 인형을 꼽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예지 선수가 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딸이 준 인형을 갖고 왔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화약을 닦으려고 코치가 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게 화제가 됐을지 보면은 뉴욕 타임즈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액션 스타 같다, 가장 쿨한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 보이고 있는 코끼리 인형이 완전히 반전 매력으로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김예지 선수는 은메달리스트인 겁니다. 사실 너무 금메달에 목을 메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은메달, 이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이 올림픽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인물로서 김예지 선수가 지금도 주목받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전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지난주 뉴스탑10에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김예지 선수 뭐 행동 혹은 액세서리까지 많이 화제가 되는 얘기까지 사격 선수들도 박수받아 마땅한 금이 환영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삼성 핸드폰을 받아간 북한 얘기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특징이라면요. 이렇게 시상대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삼성 갤럭시 폰을 선물 받았다는 데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탁구 선수들이고 북한 선수들이 8년 만에 올림픽에 나왔고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인가요? 뭐 나름대로 미니 선수단지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시상대에 섰고 메달을 땄으니까 이 삼성의 갤럭시 폰을 선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를 좀 해볼 건지 며칠 전에 저희 정시 시그널에 출연했던 국민의힘의 초선 탈북자 출신인 박충건 의원의 말을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제품이잖아요. 가장 심하게 통제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뜯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압류당할 것이다. 그 빅토리 셀피라고 해가지고 우리 탁구 선수들하고 북한 탁구 선수들 셀카 찍는 장면이 화제가 됐잖아요. 정말 보기 좋은 상황인데 한편으로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선수들이 느낄 그 심적인 혼란스러운 상태. 그게 이제 좀 상상이 돼갖고 북한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거예요. 인지 부조하다. 여기 화면을 보면 우리 임종훈 선수, 신예빈 선수 짝을 이뤄서 혼합복식 동메달을 땄을 때 그 혼합복식 조에서 북한 선수 조가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삼성폰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근데 이현정 의원님, 그 박충건 의원의 얘기는 인지 부조화도 부조하지만 북한 지도부에 뺏겼을 거란 얘기까지 했어요. 이번 사실은 올림픽에서 마케팅의 최고의 어떤 마케팅은 바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할 때는 선수들이 자기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폰 그 Z 폴드 6를
16,000대를 이번에 뿌렸다고 그래요. 예. 선수들이 처음에 할 때 파우치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선수들 등록할 때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빛 색깔에 뒤에다가 이제 올림픽 마크까지 찍어서 굉장히 특별한 에디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IOC가 배포 권한이 있으니까요. 예. 이 북한 선수들한테 다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북 제재에 하면 북한으로 이런 기기가 컴퓨터나 이런 거리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IOC 측에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 측에서 이거 북한 선수들이 국내 자국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이제 아마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딱히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나 보죠. 네, 왜냐하면 이걸 뭐 다 또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가 버리면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줄 때 그때 아예 그걸 빼고 나눠준다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동등하게 다 나눠주는 상황에서 다시 수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도 아마 이제 IOC 측하고 지금 협상을 해보겠다 프랑스 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다시 수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이 선수들이 가지고 들어가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신폰이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 당국에서 가게 되면 가져왔던 걸 다 아마 수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북한 당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선수 개개인에게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탁구, 다이빙 이런 데 이제 북한이 강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땄다. 선수 규모와 뭐 국력에 비해서는 꽤 선전한 셈인데 근데 8년 만에 북한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국제대회보다 훨씬 북한 선수들이 조심하고 여러 한국 언론과의 피하고 이런 것들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부, 이게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이 선수들을 억압을 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요,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인사도 하고 또 이랬대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과 취재진만 만나면 입을 꾹 닫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취재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세계 대회, 올림픽이라는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한테 이런 것까지 지침을 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이는 북한 체제가 과연 정상적인 체제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그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사진같이 찍었잖아요. 그때 보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게 저는 선수들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 모습을 못하게 감추고 있는 이 북한 체제 과연 타당한지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한들 저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안 좋게 비출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아까 뭐 휴대전화 얘기했는데 휴대전화도 제가 볼 때는요 개인들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IOC 특히 이제 삼성이 이 주요 후원사기 때문에 올림픽 공식 파트너기 때문에 북한 8년 만에 올림픽에 나선 북한 얘기와 함께 저희가 그 내용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올림픽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크게 떨어진 걸 계기로요.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하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빈틈을 정책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금투세를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죠.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그 한동훈 대표가
연이틀 토론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좀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한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토론 가능할 것,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 같은데 아마 8월 18일 이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대표가 되면 그때는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토론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은요 맞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갑니다. 자, 저는 이 박찬대 이 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본인의 체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왜냐?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능력, 사실 그동안 보면 박찬대 대행이 아마 회계사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금감원에 근무도 했었고요. 자, 그러니 이 본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주제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시점 적절한 시점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시점 자체가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 야당 주도의 어떤 국회 일방적인 운영에 대해 굉장히 필요감이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금투세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우리 대행님 좀 토론합시다 라고 하는데 적절할 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글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낸 두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공세. 첫 번째, 토론 언제 할 거냐 빨리 하자. 연이틀. 두 번째, 서영주 대변인 이건데요. 지금 약간 전당대 앞두고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가닥이 덜 잡힌 여기 보면 박찬대 대표 입장 모으겠다.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금투세 예정들을 시행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손봐야 된다. 이 빈틈을 일단 한동훈 대표가 파고든 것 같아요. 파고든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금투세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경호 지금 현 원내대표가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의 도입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던진 것은 표를 의식해서 1,400만의 어떤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 민생 부분에서 금투세가 맞느냐 실질적으로 주식장이 폭락한 것들은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금투세를 가지고 이게 무슨 주식시장에 아주 특효약인 것처럼 던진 것들은 좀 고약한 정치적인 어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토론하자고 던진 부분들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피했다. 이것도 좀 말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어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도망이라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투세는 한번 유예를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충분히 시간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이상 보면 8월 18일 날 대표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되겠죠. 아니 될 공산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될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여당 대표로서의 본분인데 이거를 마치 당내의 분란들을 노리면서 노림수로 들어간 것까지 성공했으나 금투세 폐지 자체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의 폭락장을 해결하는 게 아닌데 개미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소재로 쓴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임광현 의원이었을 거예요. 이 금투세 관련된 토론회를 박찬대 원내대표 토론하라고 떠민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떠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한데 좀 그건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를 권한대행을 하는데 대표와 그다음에 이 여당 대표의 토론 자체를 본인이 허락도 없이 논의도 없이 토론해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니까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협의가 되고 임광현 의원이 띄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거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에서도 금투세 손보는 부분들은 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식, 거래세, 양도세, 금투세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지 지금 이걸 공동력으로 쓰는 것들은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홍석준 의원. 이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인 생각을 밀어붙일 태세인데 여기 보면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새 지도부가 조율할 거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 입으로도 밤길 조심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심각한
댓글을 많이 받았다. 근데 박성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처럼 새 지도부 나오면 새 정책위장 되니까 진성준 의원 뜻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 뜻처럼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성준 의원 정책위 의장이 오히려 좀 주관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런 어떤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를 꺼냈느냐.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게 평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시기이고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중동에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주식시장의 시기인데 특히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투세가 계획대로 2025년 1월 달에 시행되느냐 혹은 폐지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지금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설랑설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당 대표가 대표 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격식 없이 격이 없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혼란이 지금 오기 때문에 더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이 전당대회 약간의 이제 지도부 공백 기간을 한동훈 대표가 틈을 잘 파고들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연일 이재명 전 대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토론회에서 마치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시던데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도 그 비대위원 할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건 모르겠지. 예를 들어 비례대표 선거제조차도 엄청나게 실제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설명 못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인간 AI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대표가 이 표현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군대에서 표현하는 이른바 진급 예정자, 소령진, 중사진 해서 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될 거니까 진급 예정자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써요, 이현정희님. 이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뭔가 순간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모르겠어요. 일극 체제 이런 걸 비꼬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군대의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급이 예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를 붙인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이재명 대표는 안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진 대표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차별을 하는 것 같고 또 용어로서 이렇게 또 어떤 차별을 해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날 되면 이제 진을 떼고 이제 대표가 되는 거니까요. 금투세로 일단 정책적 틈을 벌리고 토론도 계속하자고 연이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렇게 비꼬아서 혹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비유적 표현까지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이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6,000원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어요. 하계의 경우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액수를 정해서 지원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도 있고 전기값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의 이제 민주당과의 차별화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이제 25만 원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취약 계층 가구에 15,000원 추가 지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한동훈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되고 한 10여일 지날 동안 시그니처 정책이 없다. 그동안 발표해왔던 건 뭐 세비를 줄이겠다. 국회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민생이랑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전기세 인하 이 부분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당내에서도 이견이 그냥 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직격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냈더니 이게 국회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결이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이렇게 보조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정말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25만 원 지원금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만 원 지원금이 정말 세수 손실을 크게 야기한다면 지원 계층을 줄이든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이런 논의에 나서야 되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 기간이고 사실 여러 언론들이 올림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의 신임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책 드라이브, 정책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 이재명 전 대표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저 처음에 보고 이재명 전 대표 아닌 줄 알았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저 사진을 언제 왜 찍은 거예요? 아마 이게 7일 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그 카리스마로 이렇게 표현되는 김예지 선수요. 예, 김예지 선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패러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하면 이제 그 명자로 따면 명사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곧 있으면 8월 18일이면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진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대표가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출격이 완료됐다라는 것들을 선거 마무리하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진정호 뭐 최고도 이제 진짜 명사수였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어떤 출격을 알리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홍보관광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당대 앞두고 이제 엄연한 후보니까 저런 사격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지금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된 홍석준 의원님, 진종호 최고위원이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진종호 의원이 또 이재명 전 대표 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뭐 표적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진과 입법도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 저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어요? 예, 결국 이제 사격의 대명사라는 이제 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종호 지금 의원 아니겠습니까? 진종호 의원인데 지금 패러디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정치인으로서 아주 그 홍보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격에서 금이 3개가 나오면서 이제 공기소총에서 반유진 선수와 그리고 건총에서 그 2분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속사건총인 같은데 그 패드리를 잘했는데 저는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처럼 저 표적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특히 지금 현재 엉망이 되고 있는 국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방탄국회 그리고 탄핵, 입법 독주라는 이런 국회를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표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이제 패러디 부분이니까 정색하지 않고 두 분의 얘기를 또 균형 있게 공이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정책 토론 얘기를 해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또다시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 씨가 그제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와중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이 됐었는데요.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도로를 주행했고 주차하다 넘어졌고 지구대에 인계됐다. 그런데 뭐 여러 얘기했지만 일단은 만취 상태에 가까운 면허 취소 수준은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젯밤 11시쯤에 이 용산 인근에서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전동 킥보드라고 했고요. 경찰은 정확하게는 전동 스쿠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넘어진 것을 이제 순찰을 돌던 경찰이 보고서는 도와주러 접근을 했다가 술 냄새가 풍기니까 이거 음주 상태에서 혹시 운행을 한 건 아닌가라고 해서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이런 그 지구대로 인계를 하면서 이게 사실 BTS의 슈가 씨구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지만 이 밤에 이제 개인 생활을 즐기다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탔구나 해서 현재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슈가 씨 어제가 저에게 미처 저희도 원래 실제로 준비를 했지만 여러 속보 때문에 직접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안지용 기자님. BTS 소속사인 하이브 측이 2차례나 사과를 했는데 2차례를 사과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시간 안에 빨리 입장을 내는 겁니다. 일단 곧바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할 때 그 해명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확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이를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건데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형태, 근데 모양 자체가 킥보드였기 때문에 킥보드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킥보드보다는 스쿠터, 즉 소형 오토바이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중들이 바라볼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 사고를 냈다. 그리고 킥보드를 타다가 냈다. 분명히 정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걸 노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냐라는 질타가 이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킥보드냐 스쿠터냐 이거에 따라서 이 면허 취소 내용은 분명하지만 범칙금 부과라든지 추가적인 이 처벌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킥보드든 아니면은 스쿠터든 둘 다 술을 마신 상태, 음주 운전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멧 착용 여부 그리고 스쿠터와 킥보드 안전성에 대한 논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안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두 번째 사과까지 이 대형 기획사가 할 정도로 여러 파장이 있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허주현 변호사님 실제로 개인형 이동단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전성 여부도 있지만 실제로 이 교통법에 주목하는 것들이 좀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는 우리가 아는 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전동 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 중에서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이하만 PM,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따로 분류가 돼서 이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걸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면 가벌성이 너무 많아진다고 봐서 이 부분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기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두 개 다 음주운전하게 되면요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뭐 범칙금이든 형사처벌이든 차이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전동 킥보드 시속 25km라고 해놓고 개조해서 80km까지 속도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다가 음주 상태로 타다가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이 처벌 수위가 다른 것과는 별개로요. 이걸 술 먹고 운전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연예계 사건 혹은 뭐 구설이라고 보다 일단 사건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안전성 얘기와 함께 어떤 해명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하이브 측, 휴가시 측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그 세간은 전기차 안전 문제로 꽤 뜨겁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갈등 얘기. 이거는 전기차 지금 위험성, 우려에 대한 문제를 해보기 전에요. 사실 오늘 여전히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의 청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제가 장유미 변호사께 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차 감식이 진행이 됐고 배터리 분리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저 차량이 이제 벤츠 차량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런데 저 중국산 배터리 관련해서요. 일부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000대 정도가 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이미 많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한국에서도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독일에서 차지만 다 이제 중국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역시 장착되는 건 중국산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좀 불안감 같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합동 감식이 두 번째 이뤄진 겁니다. 근데 오늘에야 그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제 정밀 감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차 감식 때도 이 차량의 배터리 분리를 시도는 했었지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차체를 들어 올려서 배터리가 들어있는 차체 하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저 배터리백도 분리했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벤츠 차량이 3,000대가 있다면 배터리가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한 이름 이런 것도 다 전수조사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예,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3,000대라고 하면은 사실 전수조사를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품이나 이런 기능상의 훼손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콜 조치를 뭐 수천 대, 수만 대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된다면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기차, 정부에서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구입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실제로 위험한 배터리가 장착됐는지 그렇다면 그 근원이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조사하고 점검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이어서 얼마 전에도 충청남도 금산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잠깐 그 상황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관장님 여기 옆에 불 안 타게 이쪽에 잘 따주세요. 직사 말고 복사열 방지만 해주세요. 복사열 방지. 근데 전기차 때문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던 게 있는데요. 보니까 일부 아파트 입주민이 충전소 반대 현수막 설치했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 전기차 충전소를 두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미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도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관리소장이 철거하라고 지시를 해서 철거를 했다가 관리소장이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제대로 제조해야 되고 배터리 제조사 표시 의무제 도입해야 되고요.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이 화재가 났을 때 맞아요. 빨리 끌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이게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인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양상, 그리고 관리소장은 주민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가만히 돼서 선고유예가 난 것 같은데요.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시민들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메달 색깔보다 인성 금메달에 빛난다. 박태준 선수 칭찬하신 것 같네요. 예. 날고 싶어하는 어린 선수 발목은 잡지 말자. 뭐 안세영 선수 이제 힘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보단 선수 보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댓글 4개만 볼까요? 금융투자세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뭘 기다리는 건지 지금도 뭔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오늘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는 영상과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임리법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틀니가 입안에 다 틀어져 있어서 그 안에 토사물이 틀니 때문에 막혀서 또 안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제 숨이 탁 치셨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손으로 틀니 빼 살렸다. 사장님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과 2달 전에도 저 직무교육 받았는데 하임리법이라는 게 흉부를 압박해가지고서는 목에 낀 이런 토사물들을 전부 다 빼내는 거죠. 근데 해도 작은 고기 덩어리가 나왔는데도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안에 이 어르신의 틀니가 이 토사물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빼고 다시금 하임리법을 실시했을 때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일단 본인의 이렇게 직무 교육이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 그리고 사전 지식과 침착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 발빠르게 생명을 구해 박 씨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는데 이걸 넘어서 한 생명을 구했다는 거. 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박수 칠 만한 저 음식점 사장님 배운 대로 빠른 대처를 했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8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